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필기 2019년 제2회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건설시공학 6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각 말뚝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말뚝은 강제의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자, 휭 강성이 크고 아무래도 강제다 보니까 잘 휘지 않겠죠. 휭 강성이 크고 자중이 철근 콘크리트 말뚝보다 가벼워. 철근 콘크리트 말뚝은 철근도 넣고 콘크리트 넣다 보니까 무거운데요. 강제다 보니까 자체는 강도가 있고 무게는 가볍죠. 그래서 자중이 철근 콘크리트보다 가볍다 맞고요. 가볍기 때문에 운반 취급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강제이기 때문에 균질한 재료로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재질에 대한 신뢰성이 크다. 맞는 설명이죠. 표준 관입 시험 N값 50 정도. N값이 50이라는 건 30 이상이니까 대단히 밀실한 토질인데요. 자, 그러한 경질 집안에도 강말뚝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중해서 부식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강제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부식이 될 수 있는 게 단점이 되고요. 타 말뚝에 비하여 재료비가 저렴하다. 그죠? 틀린 설명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강말뚝의 특징 한번 읽어보시고요. 62번 넘어가겠습니다. 바닥판 거푸집의 구조 계산 시 고려해야 하는 연직 하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연직 하중은 수직 하중을 뜻합니다.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 굳지 않는 콘크리트 자체의 중량, 자체 무게는 아래로 향하죠. 그죠? 작업 하중, 충격 하중. 근데 굳지 않은 콘크리트 측압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흘러가려고 그죠? 벽을 미는 힘이죠. 거푸집을 미는 힘. 그래서 요거는 수평 하중에 해당합니다. 아닌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3번은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원가 절감에 이용되는 기법 중에서 VE죠. 그죠? 흔히 가치공학이다라고 하는데요. 가치를 정의하는 공식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VE에서 가치란 제품, 작업활동, 성능, 효용 등에 대한 본래의 값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요. 가치는 비용, 코스트 분의 기능을 가치다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용분의 기능이다. 그죠?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6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실비에 제한을 붙인다라고 했고요. 시공자에게 제한된 금액 이내에 공사를 완성할 책임을 주는 공사 방식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비에 제한을 붙이는 게 한정이죠. 그죠? 그래서 실비 한정 비율 보수 가산식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은 공사 진척에 따라 정해진 실비와 이 실비에 미리 계약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시공자에게 보수로 지불하는 것이고요. 자, 실비 정액 보수 가산식은 공사 실비에 정액 보수를 주는 건데요. 공사 실비는 그대로 정산을 하고 약정, 다시 말하면 정해진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실비 한정 비율 보수 가산식은 한정된 실비죠. 그죠? 한정된 실비 곱하기 비율을 해서 보수를 주는 건데요. 실비에 제한을 붙이고 시공자에게 제한된 금액 내에 공사를 완성할 책임을 주는 공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실비 준동률 보수 가산식은 공사 실비는 그대로 계산하고요. 공사 실비에 따라서 다양성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실비를 단계별로 나누어 해당 구간에 따른 보수 비율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게 실비 준동률 보수 가산식이 되겠습니다. 65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형광지의 길이가 10m일 때 이 형광의 계산 중량으로 가장 가까운 값을 냈고요. 철의 비중은 미터 3승당 7.85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형광의 무게는 여기에
요 계산이 되어져 있네요. 빠졌다고 생각하고 적었는데 여기에 있다. 그죠? 자, 형광의 무게는 플랜지 무게 플러스 외부의 무게인데요. 일단 플랜지가 뭔가 하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플랜지인데요. 플랜지는 상하 두 개가 있고 이게 전체 길이가 10m니까 이렇게 10m에 걸쳐서 플랜지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자, 그럼 플랜지는 한번 계산해 볼게요. 400이니까요. 0.4죠. 그죠? 곱하기 두께가 50이니까요. 0.05가 되죠. 그죠? 밀리미터 단위니까 세칸 앞으로 가야겠죠. 자,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근데 길이가 몇 미터다? 10미터다. 그죠? 곱하기 10입니다. 근데 이게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미터, 가로 미터 곱하기 세로 미터 곱하기 길이 미터죠. 그러니까 미터 3승이 되잖아요. 그죠? 미터 3승당 지금 7.85 톤이다라고 했으니까 무게 7.85를 곱해줬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상하에 있는 플랜지 무게는 3.14 톤이 되었고요. 중간에 있는 외부의 무게를 계산해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역시나 이 외부도 가로, 세로, 길이 이렇게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30이죠. 그죠? 하나, 둘, 세 칸 가야 되니까요. 0.03 곱하기.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생각하면 400에서 400이니까 0.4죠. 그죠? 세 칸 가면 하나, 둘, 셋인데요. 0.4에서 빼줘야죠. 외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 칠해진 부분이 외부인데요.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 플랜지의 두께하고 요 플랜지의 두께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그죠? 자, 50이니까요. 하나, 둘, 세 칸 가면 0.05잖아요. 그죠? 또 0.05 요거를 빼줬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역시나 똑같이 10m가 되겠고요. 철근의 무게는 역시나 7.85 톤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외부 무게 계산했습니다. 계산하니까 0.7065 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형광 전체 무게는요, 플랜지 무게에다 외부 무게 더해줘야겠죠. 더하니까 3.85 정도 나왔다. 그죠? 답은 2번에 4톤이 적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6번 앞에서 풀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일반적인 철근의 조립 순서로 옳은 것은 철근의 조립 순서는 거푸집 조립 순서와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죠? 첫 번째는요,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내력 벽 철근, 그죠? 벽 위에 보가 올라가고요. 보가 있어야 그 위에 바닥이 올라갈 수 있다 했죠. 바닥이 되면 이제 기타 내벽 외벽 나누고 계단 철근 넣고 그죠. 자, 이렇게 순서가 바르게 된 거 2번 맞습니까? 2번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67번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깊이 7m 정도의 우물을 파고 이곳에 수중 모터 펌프를 설치해서 지하수를 양수하는 배수 공법으로 지하 용수량이 많고 투수성이 큰 사질 집안에 적합하다. 이렇게 깊이 7m의 우물을 파서 모터 펌프를 이용해서 우물에 물을 빼낸다. 그죠? 요거는 바로 딥웰 공법, 깊은 우물 공법.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설명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집수정 공법은 집수정이라는 게 물을 지하수를 모으는 공간이죠. 그죠? 집수정에 집수된 지하수를 펌프로 강제 배수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깊은 우물 공법, 딥웰 공법은 깊이 7m 정도의 우물을 파고 이곳에 수중 모터 펌프를 설치해서 지하수를 양수하는 공법이 되고요. 웰포인트 공법은 집수 장치를 붙인 파이프를 지중해 박아요. 이것을 지상의 집수관에 연결해서 펌프로 지중해 물을 배수하는 공법이고요. 샌드 드레인은 철관을 받고 그 속에 샌드, 모래죠. 그죠? 모래를 다져 넣어서 하중을 가해 수분을 배출시키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68번 넘어갑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벽돌이나 블록 등 조적 공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치장 줄눈의 형태는 있는데요.
있는데요. 자, 조적에서는 평줄눈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의 평줄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철골 작업용 장비 중에 절단용 장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철골을 절단하는 장비, 여기에서 4번의 핵소가 있는데요. 핵소는 금속을 절단하는 띠톱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어스앵커 공법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인근 구조물이나 지중 매설물에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하다. 틀렸죠, 그죠? 이 어스앵커 공법은 우리가 주변 집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인근 구조물이나 지하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건데요. 지중해, 땅 속에 매설물이 있을 때는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앵커체가 각각의 구조체이므로 적용성이 좋고 앵커에 프리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흙막이 벽의 변형을 방지하고 주변 집안의 침하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고요. 본 구조물의 바닥과 기둥의 위치에 관계없이 앵커를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71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벽돌 쌓기 시공 중에 붕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자, 현재 시멘트 벽돌을 쌓는데요. 어떨 때 제일 붕괴가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0.5비 쌓기를 1.0비 쌓기로 변경했다. 1일 벽돌 쌓기 기준 높이를 초과해서 쌓았다. 습기가 있는 시멘트 벽돌을 사용했다. 신축 줄눈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죠? 자, 우리가 붕괴가 된다는 건 높이와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쌓을 수 있는 높이보다 너무 많이 쌓게 되면 붕괴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7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크리프 증가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크리프라는 건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일정한 하중이 장기간 가해질 때 하중 증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형이 증대되고 균열이 생기는 거를 크리프다라고 합니다. 변형이 생기는 현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 때가 아니고요. 단위 시멘트가 너무 많을 때 균열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단면 치수가 작을 때, 재하 시기가 빠르다는 건 빨리 하중을 가할 때, 그죠? 재령이 짧다는 건 그만큼 양생하는 시간이 짧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에서 크리프 증가 원인은 재령이 짧을수록, 부재 단면 치수가 작을수록, 외부 습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배합이 적절하지 않고 물 시멘트 비가 클수록, 재하 시기, 하중을 가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73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하여 거푸집 붕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검토 확인해야 할 사항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거푸집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검토 확인해야 될 내용이 아닌 거, 그죠? 콘크리트의 측압 확인, 그죠? 측압은 거푸집 붕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거푸집을 조이는 조임철물 배치 간격 검토. 아무래도 거푸집과 거푸집을 잘 조여야 하니까 확인해야겠습니다. 콘크리트의 단기 집중 타설 여부 검토. 단기에 집중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측압이 커져서 붕괴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콘크리트의 강도와 거푸집 붕괴와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7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터파기용 기계 장비 가운데 장비의 작업면보다 상부의 흙을 굴삭하는 장비는 기계가 서 있는 곳보다 높은 곳을 굴착한다. 예.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그죠? 굴착 장비 중에서 기계가 서 있는 것보다 높은 곳의 흙을 이렇게 긁어내리는 거죠. 이렇게 굴착할 수 있는 건 힘이 좋은 파워 셔블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5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콘크리트에 A재를 넣어주는 가장 큰 목적은 A재는요. A 공기를 콘크리트 중에서 발생시키죠. 자, 이 A 공기 때문에 워커빌리티, 작업성을 좋게 하고 작업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블리딩, 재료 분리, 블리딩을 작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의 워커빌리티 증진이 답이 되겠습니다. 76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사 낙찰자 선정 방식은 했습니다. 예정 가격 대비 85% 이상 입찰자 중에서 이런 조건이 붙었죠. 그죠?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 낙찰자를 통한 덤핑의 우려를 방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예정 가격 대비 85% 이상 입찰자, 너무 낮은 금액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합니다. 자, 이렇게 예정 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 가격 대비 일정 비율, 85%, 90% 이상 입찰자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걸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다라고 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7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해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철근 선 조립 공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철근을 먼저 조립하는 공법이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시공을 하기 위한 그림, 시공도부터 작성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철근을 절단을 해야겠죠. 그죠? 절단했는 걸 가공해서 이음하고 조립합니다. 자, 이렇게 이음하고 조립했는 걸 이게 뭐냐면 손조립이죠. 일단 시공도에 따라서 공장에서 가공해서 손조립을 해서 현장에 운반을 해오죠. 자, 그러면은 현장에서 운반 부재 양중 들어올린다는 거죠. 그죠? 들어올려서 이음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철근 손조립 공법은 시공도에 따라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이음을 해서 조립을 해서 현장에 운반해 와서 이음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고요. 맞게 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용접 불량의 일종으로 용접의 끝부분에서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처럼 우묵하게 패여 있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용접 금속이 채워지지 않아 아래로 푹 패였죠. 그죠? 우묵하게 남아 있어요. 요거를 언더컷이다라고 합니다. 언더컷의 원인은 용접 전류가 너무 과대하거나 또는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또는 아크를 짧게 유지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고요. 모재나 용접부 일부가 녹아서 발생하는 오목하게 생긴 부분을 말합니다.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처럼 남아있는 부분이다. 그죠? 오버랩이라는 건 용접 전류가 부족하거나 용접 속도가 반대로 너무 느릴 때 용착 금속이 모재에 융합되지 않고 겹쳐진 부분을 뜻합니다. 크레이터라는 건 아크를 끊을 때 비드의 끝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균열이 생기기가 쉽고요. 크랙이라는 건 용접부에 생기는 균열을 말하겠습니다. 자, 79번 넘어갑니다. 기초공사 중에서 언더피닝 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이중 널말뚝, 전기 침투, 강제 말뚝, 약재 주입. 언더피닝은 지하를 보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중 널말뚝, 강제 말뚝, 약액 주입은 맞죠. 그죠? 전기 침투 공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언더피닝 공법의 종류 볼게요. 이중 널말뚝 공법.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이렇게 말뚝을 시공하거나 강제 말뚝 또는 약액을 주입하는 공법이 됩니다. 언더피닝 공법은 기존 건축물 가까이에서 건축 공사를 할 때 옆에 건물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접 건물의 지방과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의 크리티컬 패스죠. 주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TF가 영인 작업을 주 공정 작업이라 합니다. 총 공기는 공사 착수에서부터 공사 완공까지 소요 시간의 합계이고 최장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를 총 공기라고 합니다. 주 공정은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주 공정은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거다. 그죠? 주 공정에 대한 공기 단축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틀렸죠. 주 공정 크리티컬 패스가 소요 기간이 제일 긴 공정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대상으로 공기를 단축해 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건설 재료학 81번 들어가겠습니다. 81번 자주 출제됩니다.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시멘트의 제조 성분에 따라서 수축량이 달라진다. 맞다, 그죠? 시멘트량의 다소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축량이 다르다. 그죠? 맞죠? 자, 댐 비빔일수록 댐 비빔이라는 건 시멘트가 많다는 거예요. 물이 적죠? 이럴 때는 수축량이 작다. 그죠? 왜냐면 물이 적기 때문에 수축도 적어요. 하지만 묽은 비빔이면 물이 많죠? 그때 수축이 크게 된다.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골재의 탄성 계수가 크고 경질인 만큼 작아진다.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3번 되겠습니다. 82번은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건설 재료의 현장 적용 시의 고려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들은 열 팽창 계수가 작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플라스틱 재료들은 열에 약하죠. 열에 의해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열 팽창 계수가 크다라고 해야겠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마감 부분에 사용하는 경우 표면에 흠, 얼룩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종이천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에 열 경화성 접착제, 경화제, 촉진제 등을 혼입하여 사용할 경우에 심한 발열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량 배합을 하라. 적정하게 배합하라 좋고요. 두께 2mm 이상의 열 경화성 평판을 현장에서 가공할 경우에 가열 가공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자, 이렇게 2mm 이상의 열 경화성 평판은 열에 의해 경화되니까 가열 가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8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내열성이 크고 열에 견디고 발수성을 나타내어 방수제, 그죠?로 쓰이고 저온에서 탄성이 있어서 가스켓이나 패킹의 원료로 쓰이는 합성수지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약품성, 내후성, 내열성, 내한성이 우수하고요. 가스킷 패킹의 재료, 방수 피막에도 사용되는 거 바로 실리콘 수지. 답은 3번 되어 있습니다. 84번, 그죠? ALC라는 건 경량 기포 콘크리트 제품을 뜻합니다. 보통 콘크리트에 비하여 경량이니까 중성화 우려가 높다. 그죠? 그래서 이게 기포가 있고 구멍이 있다 보니까 중성화가 될 우려가 높다. 맞고요. 열 전도율은 보통 콘크리트의 10분의 1 정도이다. 열을 잘 전달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단열성이 좋다 하고 같은 설명, 그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압축 강도에 비해서 휨 강도나 인장 강도는 상당히 약하고요. 흡수율이 낮고 동해에 대한 저항이 높다라고 했는데 ALC는 경량이면서 기포가 있다 보니까 동해에 대한 겨울에는 얼어버릴 수 있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흡수율이 높고 왜냐하면 기공이 있다 보니까 물이 잘 흡수되고요. 이 물이 흡수되어서 동해, 겨울에는 얼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다공질이므로 흡수성이 높은 편이고 동해에 대한 저항이 낮다. 그래서 겨울철 콘크리트에 함유된 수분이 얼어서 동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시멘트의 경화 시간을 지연, 그죠? 이렇게 굳어지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연제와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그죠? 경화 지연제는요, 리그닌 술폰산염, 옥시카르본산염 또는 칼폰산염, 마그네시아염, 인산염 등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닌 건 바로 3번의 알루민산 소다인데요. 이건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붓은 굵은 골재에 대한 품질 규정치가 KS에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절대 건조 밀도, 흡수율, 안정성 이렇게 세 가지는 붓은 굵은 골재에 대한 품질 규정에서 KS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없는 건 1번의 압축 강도가 되겠습니다. 해설 내용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목재 가공품 중에서 주요 용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해 볼까요? 플로어링 블록은 플로어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대부분 바닥재로 사용됩니다. 나머지 연질 섬유판, 코르크판, 코펜하겐 리브판은 대부분 벽재로 사용되죠. 그래서 용도가 다른 것은 바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8번 넘어가겠습니다. 특수 도료의 목적상 방청 도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도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할게요. 방청 도료는 용막이 도료 또는 용막이 페인트를 뜻하는데요. 광명단, 산화철, 알루미늄, 징크로메이트, 워시 프라이머 또는 에칭 프라이머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용막이 도료로 사용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닌 거는요. 3번의 형광 도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파란색 별표할게요. 건축용으로 판재 지붕에 많이 사용되는 금속 재료는 했습니다. 자, 건축용 판재 지붕 재료, 못, 급배수용 배관, 이렇게 판재의 지붕이나 못이나 배관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게 바로 동구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대규모 지하 구조물, 댐 등 메스 콘크리트의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벨라이트의 비율을 높인 시멘트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단면 콘크리트, 메스 콘크리트는 수화열 때문에 조기 강도가 높아서 균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열을 줄여주는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콘크리트의 강도나 내구성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나 내구성에 가장 큰 영향 주는 건 물 시멘트의 배합비, 물 시멘트 비율이 되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2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금속 중에서 연이죠. 연은 납이 됩니다. 그죠?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연이죠. 납은 X선 차단 효과가 큰 금속이다. 맞고요. 산알칼리에 침식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묽은 산과 묽은 알칼리에는 잘 침식되지 않지만 지산과 같은 강한 산에는 침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설명 틀렸고요. 공기 중에서 탄산, 연 등이 표면에 생겨서 내부를 보호하고 인장 강도가 극히 작은 금속이 연이 되겠습니다. 93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해 볼게요. 비닐 수지 접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용제형과 에멀션형이 있다. 그죠? 자, 작업성이 좋고요. 목재 접착에 사용 가능하다. 요거는 좋은데요. 내열성, 내수성이 우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비닐도 열에 잘 약하죠. 그죠? 그래서 내열성, 내수성이 나쁘다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94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주 출제됩니다. 기건 상태에서 목재의 함수율이 얼마인가 했습니다. 자, 목재 함수율은요, 기건 상태에서는 약 15%죠. 섬유 포화점에서는 30%. 그죠? 이 두 가지 암기 각각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5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주 출제됩니다. 진주석 등을 800에서 1200도씨로 가열 팽창시킨 구상 입자 제품으로 단열, 흡음, 보온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주석을 800에서 1200도씨로 가열 팽창시켜서 만든 경량의 구상형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열, 보온, 흡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바로 펄라이트 보온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스팔트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아스팔트 프라이머다, 그죠? 블로운 아스팔트를 용제에 녹인 것이다. 이렇게 잘 나왔죠.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 아스팔트 타일의 바탕 처리제로 사용됩니다. 자, 2번에 보니까요. 블로운 아스팔트를 용제에 녹여서 성면이나 광물질 분말, 안정제를 가하여 혼합한 것으로 점도가 높다. 그죠? 자, 이렇게 블로운 아스팔트를 용제에 녹인 게 아스팔트 프라이머인데요. 여기다 성면이나 광물질 분말, 안정제를 가해서 혼합한 걸 아스팔트 코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아스팔트 블록은 아스팔트 모르타르를 벽돌형으로 만든 것으로 화학 공장의 내약품 바닥 마감 재료로 이용됩니다. 아스팔트 펠트는 유기천연 섬유 또는 성면 섬유를 결합한 원지에 연질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것을 말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파란 별표 붙이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97번으로 가겠습니다. 빨간색 별표, 그죠? 목재는 자주 출제되죠. 목재 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함수율이 섬유 포화점 이상에서는 함수율이 증가하더라도 강도는 일정하게 크게 변화 안 된다 그랬죠. 함수율이 섬유 포화점 이하에서는 함수율이 감소할수록, 물이 적을수록 강도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목재의 비중과 강도는 대체로 비례하고요. 전단 강도의 크기가 인장 강도 등 다른 강도에 비하여 크다 그랬는데요. 목재는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장 강도 크기가 전단 강도 등 다른 강도에 비하여 크다라고 해야 합니다. 인장 강도 제일 크고 인장, 휨, 압축, 전단 강도가 가장 작았습니다. 그죠?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98번 자주 나왔습니다. 코너 비드의 설치 위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코너 비드는 벽이나 기둥의 모서리 부분에 미장 발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서리 쇠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벽의 모서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99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공시체를 105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로 24시간 건조한 상태의 질량이, 이렇게 건조한 질량이 100이고요.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이 110, 물 속에서의 질량이 60일 때 이 공시체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 비중을 계산하라. 그죠? 표면 건조 포화 상태 비중은요.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 마이너스 공시체 물속의 질량 분의 공시체 건조 질량, 이렇게 계산합니다. 현재는 표면 건조 포화가 110이죠. 그 다음에 물속에서가 60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조했을 때 질량, 그죠? 건조했을 때 물속이 60이고, 예. 건조한 상태 질량이 100이다라고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110-60분의 100 계산하시니까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자주 출제됩니다. A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A 콘크리트는요, 단위 수량을 줄여서 시공 연도를 좋게 했는 콘크리트죠. 그죠? A재를 사용했습니다. 시공 연도가 좋고 재료 분리가 적어집니다. 단위 수량을 줄일 수 있죠. A 공기가 있기 때문에 단위 수량 줄여들고요. 재물치장 콘크리트 시공에 적당하다. 재물치장 콘크리트는 노출 콘크리트 같은 뜻이죠. 그죠? 시공에 적합합니다. 철근에 대한 부착 강도는 감소한다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예, 재료학에서 조금 자주 안 나왔던 문제들 유형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다시 확인하시고요. 파란색 별표도 다시 한번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